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는데 2학기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도 초등학생의 경우 절반이 넘는 57%가 같은 반 친구 중 이름을 아는 친구는 5명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엔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를 가장 많이 손꼽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고민을 살펴보고 마음의 상처는 없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아이들, 세 번째 주제는 아이의 마음이 보내는 SOS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김상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이번엔 정신과 전문의이신 최명기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 발달과 심리 그리고 정서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또 최명기 선생님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 네. 중이시죠. 요즘 그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일단은 따돌림 때문에 상담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또 따돌림 하게 되면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게 전교생이 한 명을 막 따돌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따돌림은 사실 실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보통은 다 아이들은 한 4명쯤이 몰려다닐 때 제일 완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꼭 5번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5번째인 아이는 4명이 끼고 싶은데 못 끼게 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얘기하게 된 게 또 SNS 같은 거로 험담한 게 퍼지고 그런 또 퍼트린 아이가 있고 그런 막 갈등이 있고 그런 따돌림으로 작은 따돌림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 받는 수업 시간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따돌림 때문에 상담 오는 아이들 거의 다 없어졌고요. 또 상담 오게 되는 또 다른 유형의 가장 흔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발표 불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발표 불안. 아이들이랑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요. 네. 일단 학교에 안 가고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서 발표 불안인 아이들은 굉장히 사실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 불안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늘어난 상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오게 된 경우는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집에 계속 같이 있다가 보니까 네. 그래서 오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아이가 뭐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너무 자기가 답답해서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되는 경우는 좀 이제 많이 늘게 됐고요. 그런 다음 이제 학습과 관계되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이랬습니다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19로 네. 병원에 찾아오는 이유들도 좀 다양해졌네요. 김상호 교수님은 아동 발달 상담 전문가시잖아요. 네. 혹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를 기준으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대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저희는 학교나 어떤 기관 또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아동 발달 검사를 주로 하는데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특히 학교나 이런 곳에서 휴원을 했거나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아동들과 부모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집단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 아이들의 심리 정서에 대한 부분을 개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아이들이 추후에 이제 청소년기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학습이라던가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또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달라졌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밤에 자는 시간은 물론 체중에 변화를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일상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아이들의 일상 변화. 우선 수면 시간이 늘었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41분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운동 시간은 코로나19 전보다 평균 21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과 과외,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공부하는 시간은 코로나19 전보다 56분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시간 변화가 가장 컸던 활동은 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기 등의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입니다. 평균 164분인 2시간 44분가량 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올해. 그랬더니 그 원장 및 교사의 72.6%가 아동의 발달에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언어 발달 지연, 그리고 신체 발달 지연, 그리고 정서적 문제 보인다, 사회성의 문제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크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아니면 뭐 학교 밖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하고 노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뭐 노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움직임이 없으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체 건강상의 이제 문제가 있고 뭐 심신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일상적으로는 다양한 뭐 온라인 환경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이제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면 시간, 공부 시간, 운동 시간, 미디어 사용 시간까지 각 영역별로 달라진 일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수면 시간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약 41분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47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게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네, 우선 아동 청소년의 수면 권장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9시간에서 12시간.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일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이죠. 8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19 유행 이후로요. 평균 수면 시간 지금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거에 비해서 잠이 드는 시간이 더 늦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침 시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할 부분인데요.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62.2%로 늘어났는데요. 사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올빼미형 네, 아이들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은 길어졌지만 여기에 대한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아이들은 좀 일찍 자야 잘 그렇죠. 큰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네네. 하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올빼미형으로 생활할 경우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출석 체크만 하고 거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게 되는 경우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인간의 수면은.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방이 있는데요. 네. 거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방에서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창밖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테레비는 다 이렇게 조작된 테레비이기 때문에 테레비로 뭐 일과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24시간으로 생활하지 않더래요. 정확한 분은 별로 의미는 없지만 25시간이 조금 안 되게 생활합니다. 결론은 보게 되면은 점점 잠자는 시간이 뒤로 오다가 한 달이 되면 한 바퀴 돌고 원래대로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데 미리 학교에 준비하듯이 아주 일찍 일어나는 거를 아이한테 계속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시간이 최소한도 어느 시간은 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잘라주지 않으면은 네. 계속 그건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주의점을 가져야 되는 거는
도저히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면 주기가 바뀌게 되지 않았나도 한 번은 걱정을 해봐야 되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아침에 깨우려고 그러면은 진짜 화를 많이 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네. 안 그러던 아이인데 부모님한테도 욕설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고 나면은 한 2시까 1시까지 자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기분이 안 좋다가 7시, 8시 되면은 또 멀쩡해집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도 아침에 했을 때는 엄청 안 좋다가요. 저녁 때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약속도 합니다. 엄마 내일부터 난 다른 아이가 될 거예요. 난 달라질 거예요. 난 결심이 섰어요. 지금 마음이면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우울증으로 원래대로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정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부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학원, 과외, 온라인 학습까지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평균 4시간 45분 공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시간 49분으로 약 비교했을 때 56분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공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바로 학습 격차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또 수업 등교에 대한 장기적인 공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부유층, 뭐 이런 표현과 또 디지털에 대한 빈곤층, 부모님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들이 그게 익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게 부유층과 극빈층으로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부유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평균 공부 시간은 사실은 이제 늘었잖아요. 네. 56분 늘었다고 돼 있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56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 아이들은 이것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공부 시간이 이 두 극단의 어떤 차이를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군요. 네, 그 격차가 코로나 이후 더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이 디지털 부유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자극으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운동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전 운동 시간은 평균 1시간 2분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엔 41분으로 무려 21분이 줄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외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가 또 점점 살이 쪄서 우리 과체중 또는 비만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많아지셨어요. 실제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2015년 1,837명에서 2019년 3,812명으로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 속도가 더욱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명희 선생님, 운동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운동 시간 감소 이거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만히 앉아서 뭐를 하게 되는 사람은 옛날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여야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은 다리를 떨든 머리를 갖다 이렇게 만지든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차렷 자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 이유도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이 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고 집에서 뛰어다니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못하게 되면 또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량을 갖다 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이 원하는 운동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등산이라는 형태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1년마다 나는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뭔가 해야 되겠어 할 때마다 회원권을 끊어놓고 나서 맨날 쓰지 않기를 반복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좋아하는 운동은 놀이랑 관계가 있을 때를 좋아하는 거지, 어머님이 얘기하듯이 줄넘기를 해라, 피트니스 센터에 가라, PT를 받아라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과 운동의 관계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비만이 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간식의 섭취량이 늘어나서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게 되고 심심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 넌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 운동을 안 하는 건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하는 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집에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선 과자랑 라면이 집에는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런 걸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청량음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네. 맞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비만인 아이들한테 운동을 안 하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결국은 비만인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가끔 놀림을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가장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노력의 부족이라는 걸로 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갖다 꺾는 거는 아이들의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만인 것 때문에 너는 뭐 잘못될 거다. 너 이렇게 살찌면 나중에 취직도 안 될 거다. 실제로 그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너 이렇게 살찌면 애들이 너 놀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이 아이의 자존감을 깎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아이의 체중에 대해서는 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집 안에 있는 간식 같은 걸 좀 없애시고 네. 차라리 아이와 놀이 형태로 네. 좀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아동 청소년의 일상 변화 중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결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무려 2시간 44분이 늘어난 미디어 사용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은 학습 공백을 다뤘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또 정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서 반드시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미디어 중독인가 의심이 드는 분들은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쉼센터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일상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8살 어린이의 하루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인 예쁜 소녀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피아노 레슨 중인 오늘의 주인공. 8살 수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바로 엄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한 홈스쿨링. 몇 개월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2년째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 2월에 코로나가 이제 뭐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3월부터 현실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개인 레슨 빼고는 학원을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이제 사대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 과목. 근데 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살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좀 더 해볼까? 피아노를 좀 더 해볼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 아빠와 수아까지 세 식구. 코로나19는 가족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아. 혼자 하는 홈스쿨링보다 친구들이 있는 교실이 훨씬 좋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빠도 너무 힘든 거죠. 집에 와도 이게 집인지 교육의 현장인지 힘들어해요. 그래서 맡기고 싶어해요. 굉장히 얘 좀 이제 학원에 가서 배울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막 100명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도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무뎌졌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시작한 홈스쿨링. 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도 잘 따라와주는 수아 덕분에 최선의 선택이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키즈카페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 못해서 아쉬운 수아. 한편 엄마의 고충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종일 아이 가리키다가 하루가 끝나기도 하고 너무 워낙에 위험해서 자기 노출을 많이 안 시키다 보니까 진짜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입학식이 없었어요. 입학식이 네, 입학식도 없었고 저 아이 졸업식도 없어가지고 되게 슬픈 세대예요. 수아 세대는. 입학식도 뭔지를 몰라요. 특히 저희 수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하면 이제 몇 달을 같이 생활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마스크를 그 친구가 벗었는데 그 아이도 놀래고 저 아이도 놀래고 저도 그 엄마 보고 놀래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마스크를 네, 벗으니까. 서로 놀라는 거죠. 서로.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세상. 언제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루함이 몰려오는 오후. 엄마가 심심해하는 수아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아의 친구들을 초대한 건데요.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아이들은 손부터 씻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가림막도 없이 놀 수 있는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놀이. 비록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놀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8살 친구들 모두 신났네요. 예전에는 롯데월드도 막 한 밤에 한 번씩 가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코로나만 없으면 그래도 갈 건데 저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되게 친하게 잘 못 놀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해요. 학교에서 다 같이 어울려서 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 코로나니까 아예 다 못해요. 네. 네. 입학식도 컴퓨터 중수업으로 해요. 네. 나는 중수업도 안 했어. 그냥 입학식을 아예 안 했어. 너 그럼 애들 다 못 만난 거네, 인사도 못하고. 못 만나. 아쉽겠다. 에휴, 빨리.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껴야 되고 방역수칙 거리두기 지켜야 돼가지고 마스크 벗으면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 마스크 벗었을 때 얼굴이 달라? 네. 다 못생기고 다 못튀고. 때릴 거야. 야. 우리 아이들 언제쯤 예전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수아의 가장 큰 일상 변화는 홈스쿨을 시작한 거네요. 수아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네, 수아뿐만 아니라 이 아동 청소년 자녀 모든 아이들이 지금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20년 4월에 조사한 거에도 이 부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 청소년이 겪는 가장 주된 감정은 불안과 걱정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짜증, 우울,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감사와 평온, 관심, 침착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1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그런데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이 먼저 알아채고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든 아이의 SOS 요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굉장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에선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식사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악몽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 커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잖아요. 네. 아이들의 SOS 요청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형태로 오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도 눈물을 흘리면서 난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알아차리지요, 전부 다. 네. 아이들의 SOS 요청은 보통 이제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걸로 나타납니다. 부모님한테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면 사실은 그게 내가 힘드니까 그러는 건데 네. 부모님은 사춘기 반항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피곤하고 지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던 공부도 못하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건 또 부모님들은 그걸 SOS 요청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게을러졌나 보다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못 잤을 때 옛날에는 텔레비도 끝나고 아무것도 볼 게 없으면 우리는 잠을 못 잤을 때 그냥 끙끙 앓았지요. 지금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다 스마트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늦잠을 자게 되면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맨날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다 늦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도리어 우리는 야단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몸이 견딜 수 없으면 확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은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러다 밤에 야식을 먹습니다. 그 역시 야단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모든 SOS 요청을 보내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원하는 형태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는 아이의 SOS 요청이 진짜 힘든 형태로 전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표정과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올라가고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겠네요.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 왜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놀이터에 왜 못 가는지 궁금하지만 또 그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속으로 아직 애긴데 뭐 알겠어? 몰라도 돼?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다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교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좀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부모님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아이들한테 많이 좀 보여주는 부분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볼 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코로나는 우리 마스크를 쓰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라는 이런 어떤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주의사항이라던가 아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오기 때문에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위험한 부분부터 또 괜찮은 안정적인 상태까지 차근차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안심하게 해주고요. 또 이 마스크라는 것도 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갈아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손 씻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차근히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하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조금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어지는 단계로 해서 아 이거는 지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시 행복한 날이 올 거야라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면 됩니다. 사실 그런 중간에도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네. 자, 엄마도 몰랐네. 그러면 이거는 엄마랑 또 다른 선생님들 물어봐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분한 태도와 말로 아이를 좀 안심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오히려 아이를 좀 조심시키려고 네.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너 이거 마스크 네. 벗으면 진짜 아파질 거야. 이렇게 과장해서. 병원 가서 주사 10번 맞아야 돼. 라고 해서 아이들이 겁먹을 만큼 네. 무서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아유, 우선 너무 불필요한 공포심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맞죠, 이제 선생님? 저희 아기가 10개월이에요. 생후 10개월인데 코로나 아직 이렇게 마스크를 좀 씌우려고 연습을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이렇게 아이고. 잡아채서 마스크 아직 못 끼우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유아에게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 혹시 코로나 베이비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베이비 들어봤습니다. 네, 코로나 베이비라고 하게 된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아이와 애착과 관계되어 있는 이론에 대해서 성립되게 되는데 가장 커다란 계기가 됐었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육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또 존 바울비라는 학자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쟁 고아로서 성장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갖다 보여주게 네. 되면서 애착 이론이라는 게 이제 형성되게 됐지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으나 네.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재 이게 앞으로 이제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게 혹시 다른 어떤 정신질환의 빈도의 증가와 바로 이 세대가 연결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의 관심과 또 다르게 우리가 확실하게 영향이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아기부터 다른 아이들이랑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현재 그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만남을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사회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나 이게 아니었으면 누려야 되는 삶의 기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런 사회적 제한이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건 아니더라도 네. 발달장애가 보통 진단이 되는 경우는 아이가 외부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알게 되거든요. 아, 우리는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 정도 아이의 반응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을 만나니까 반응이 달라. 보통 아이들 사이에 있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병원에도 가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런 어떤 발달장애라든가 일부 소아질환과 소아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촉이 없다가 보니까 진단이 될 수 있는 시기를 갖다 놓치게 되는 계기는 그런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아이들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도 만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뭔가 아이의 그 발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하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근데 더 걱정입니다. 아기들이 이 정도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코로나19가요, 아동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어 발달 첫 번째로 좀 문제가 생길 거고요. 언어 발달에 대한 지연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 또 정서적인 문제, 또 아이들이 중요한 사회성에 중요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답을 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발달에 대한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에 대한 검사와 이런 상담, 아니 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은 마음 챙김 교육으로 아이들의 정서 재원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청소년의 심리 상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지난 2017년 영국 국립보건원은 5세부터 19세 학생 8명 중 1명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영국 의회는 마음 챙김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교사의 주도하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0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비영리 자선단체인 학교 명상 프로젝트는 마음 챙김 교육을 초창기부터 이끌고 있는데요. 학교 명상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교사인 리처드 버넷은 학교에서 체육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듯 명상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Yes, so Mindfulness in Schools project was set up over 10 years ago to help schools to bring mindfulness to their children. And our objective is to help young minds to flourish. I think in many different ways. I mean, the first thing it can help them do is to cope with the challenges that life throws at them. And it helps them to manage their stress and particularly to be less reactive when things don't go their way. So if something happens that is difficult, rather than panicking or becoming upset very quickly, they become more able to cope with the difficulties that life throws at them. Mindfulness is being alive and knowing it.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음 챙김 교육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Of each moment as it happens. So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arents can do is be mindful themselves. It is the example that parents set that the children will copy. They will, you cannot, in English we say, there's an expression, there's what's taught and there's what's caught. What's taught is what you teach them. But that's not as significant as what they catch from you. And what they catch from you, the caught, is how you behave. Do you get angry when the tiniest thing happens? Do you speak to people or about people in ways that are unkind? Do you not show an interest in other people when they are different to you? If your children will copy what you do,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say about mindfulness. If you are not mindful and kind and patient and tolerant yourself, your children will not have a chance of learning it. 네, 영국의 마음 챙김 교육은 학교 명상인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이 명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명상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명상을 좀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나 힘들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그 명상은 어떤 효과가 있나를 뇌파를 통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면서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뇌파의 형태가 있거든요. 네. 명상을 한 집단에서 그 뇌파가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상황에서 똑같이 마음을 정리한다 그랬을 때 그 뇌파가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마음 챙김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명상이 아주 효과가 있듯이 명상이 아주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효과가 없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결국은 영성지수라고도 하고요. 네. 자기초월지수라고도 해서 이런 어떤 경험에 잘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내가 그런 부분이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인드 원더링이라 그래서 네. 직역을 하게 되면은 마음 산책이지요. 그런데 마음 산책은 아닙니다. 계속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끝없이 납니다. 네. 또 도는 거네요, 네, 생각이. 그러나 또 그게 마인드 원더링, 잡생각이 많다, 나쁜 것 같지만 네. 결국 그게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많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명상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명상을 하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또 명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앱센트 마인드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뇌파가 유지가 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졸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네. 굉장히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명상을 하라 그러면은 그 시간이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고역처럼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보고 재미있고 그게 자기한테 잘 맞는 아이들한테는 마음 챙김에 있어서 명상이랑 도구를 갖다 인생에 어려서부터 알게 되는 거고 그 도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반대로 너무 그게 안 맞는 아이들한테 명상을 갖다 미리 가르쳐주고 억지로 강요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의 뇌가 명상에 맞는 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하면 싫어 하면서 거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마음 챙김은 참 중요한데 그 중 도구의 하나로 또 명상이 잘 맞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마다 기질이나 특성에 맞게 그 마음 챙김하는 네.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아까 화면으로 만났던 8살 수아네 집으로 다시 가볼까 합니다. 낮에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와서 신나게 놀았는데요.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수아 이제 40분 됐다. 어머님 지금 시간은 이제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학습지 시간. 수아, 켜 빨리. 엄마표 홈스쿨 오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야지. 자, 시작. 7일 7, 7, 24, 7, 3, 21, 7, 4, 28, 7, 5, 35, 7, 7, 6, 41, 7, 7, 49, 7, 8. 전 과목을 홈스쿨 하려면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는 저와의 싸움이고요. 홈스쿨링은 시키시려면 대단한 각오를 하셔야 되고 이게 처음부터 그냥 홈스쿨링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시면 아이하고 의의만상해요. 내가 정말 얘를 붙잡고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시작하면 되고요. 오늘 공부는 어느새 마무리. 이거만 끝. 이제 그림 일기만 쓰면 되는데요. 수아의 일기 한번 볼까요? 친구들과 많이 만나고 싶은 수아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아가 하고 싶은 게 또 있다는데요. 모은 돈이에요. 한 6살, 7살 때부터 모았어요. 여행도 갈 거예요.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전에 보라카니까 제주도 갔을 때 토끼 밥도 주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재밌었겠다. 수아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무척 그리운 요즘입니다. 보라카이 갔을 때 정말 코로나가 딱 터지기 2달 전에 갔다 왔어요. 다녀왔어요. 그러고 못 갔다 왔죠. 너무 즐거워서 우리 또 가자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만날 수 없는 거. 그리고 누구와 같이 밥을 먹기 힘든 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다는 게 죄라는 거를 애가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이런 얘기 쓰기도 하고 지금은 괜찮아 시간이 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죄 짓는 줄 알아요.
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수아의 계획이 꼭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홈스쿨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아이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이나 학습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아직은 학습에 대한 비중이 적잖아요. 그렇지만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이 시기에 다져야 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 또 하나는 내가 의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구분이 전문적이지 않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충분히 이런 놀이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럼 아이가 입장에 볼 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학습에 대한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그런 것을 좀 보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홈스쿨링도 역시 부모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겠네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홈스쿨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요 코로나 이전에도 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 중에서는 홈스쿨링이 좋다고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보다는 학원에서도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지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으로 일부 과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커다란 장점은 아이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더래요.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너네 그게 안 되니 했는데 눈으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앉아있고 공부하는 거를 힘들어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아 진짜 힘들구나 라고 아이를 갖다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과거에는 본인이 완전히 여기서 소외되어 있고 본인이 무력한 입장이었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뭔가 그런 어떤 무력감이라든가 절망감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저 장점은 있었대요. 네. 그러나 나쁜 점은 뭐냐 하게 되면은 본인의 기대가 무너지고 뭔가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이게 하면은 나아지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해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의 절망감 때문에 아이들한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은 나쁜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아이는 저절로 모든 아이들은 머리도 좋아지고 지능도 발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좋아질 거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홈스쿨링의 목적을 결국은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이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홈스쿨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아이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와 학습 공백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살펴봤는데요. 두 선생님 어떠셨나요? 진짜 우리 어머님들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이 있을 때 그게 끝나는 날이 명확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끝나는 날이 명확치 않을 때는 현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제가 끝나는 날을 명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끝이 있는 고통이라는 걸 절대로 우리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날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네. 이번 육아 방송을 통해서요. 부모님의 어떤 스트레스나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충분히 좀 같이 서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희망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극복하고요. 또 아이들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희망찬 내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또 우리 무럭무럭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